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이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실무 그룹이 함께 모여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이 기후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6차 보고서에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먼저 저희가 선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적 기후 변화의 연구의 과학적 진보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고요. 더불어서 스크로 마나베 프린스턴 교수님이 2021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하였죠. 이 보고서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이미 기후변화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이 스크로 마나베 교수님은요, 이 1975년도에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기후 모델링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위적인 지구온난화를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이 수십 년이 지난 작년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IPCC가 사실 많은 부분에 기여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후 과학의 발전을 크게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1차 보고서가 1990년도에 발간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이 기후과학과 관련되어진 많은 출판물을 통해서 기후과학에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기후과학 분야에서 물리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6차 평가 보고서 주기에서 작년 8월 초에 먼저 이 승인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65개 국가에서 234명의 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저자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차 보고서에서는 1명의 주저자만이 참여하였는데요. 5차 보고서와 비교할 때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 5개의 장에만 한국인 주저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 하나의 장에 한국인 과학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과학에서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이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7차 보고서에서 는 그만큼 우리의 과학이 성장한 만큼 더 많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후변화의 현황인데요. 이번 보고서는 이 최근 기후변화는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빠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지구 지표 평균 기온을 봐도 과거 2000년 이래 전례 없던 속도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과거 2000년 기간 동안에 전지구 평균 지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850년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 이후로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2011년부터 2020년간 10년간 평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산업화 이전을 할 때 1850년에서 1900년을 기준을 삼고 있죠. 이 기준 평균과 대비했을 때 이미 1.1도 상승했다. 우리는 이미 1.1도 지구 온난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구 시스템의 대부분 이 요소들에서 전례 없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어도 지난 200만 년 기간 중 가장 높으며 해수면의 같은 경우에도 최소 지난 3000년 기간 중에 아주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되고 있으며 북극 해빙의 면적은 반대로 최소 지난 1000년 기간 중에 가장 적고요. 또한 이 빙하 같은 경우는 최소 지난 2000년 기간 중 전례 없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예시이고 많은 기후 시스템의 그런 요소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폭염, 폭우,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을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는 데에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 분야에서는 이 원인 규명 부분에서도 많은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 관측된 온난화의 대부분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온난화가 나타났지만 일부 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에어로졸에 의한 냉각화에 의해서 일부 상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되어진 1.2도 지구 온난화의 대부분은 인간 활동이 유발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고 활량화를 일으키는 많은 그러한 이 가스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런 가스들이 산업화 이후로 어떻게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원인 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메탄에 의한 온난화도 지금 상당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 모든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인간 역량이 관측된 많은 극한 기상 및 극한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예시인데요. 이 극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 증가, 집중호우의 빈도 강도 증가뿐만이 아니고 이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초반에 이 화재 산불이 큰 이슈였죠. 이 전세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 화재 날씨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 산불 발생이 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러한 거대한 산불 발생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더불어서 해양은 해양 온난화, 해양 산성화와 산소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 활동에 의한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390기가톤 CO2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보인 것은 이 1차 평가 보고서 발간 후 지난 30년 동안 이 산업화 이후 배출량이 약 40%가 배출되었다. 즉 우리가 이미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크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약 5.2% 배출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6%가 증가하여 이 산업화 이후로 최고의 배출량, 연간 배출량은 2021년에 찍었고 올해에도 그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 모든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61개 지역에서 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1950년 이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증가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좀 많은 자연적인 변동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많지만 1950년 이후로 많은 지역에서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수량에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그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출량이 많아지면 1.5도 지구 온난화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와 우리의 후속 세대가 경험하게 될 기후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1신무그룹 보고서에서는 5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해 평가하였습니다. 제3신무그룹에서는 2,000개가 넘는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 지구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컴퓨터 타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5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결의한 1.5도, 2도 지구 온난화 제한 경로가 최저 배출, 저배출
시나리오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와 비슷한 경로가 중배출 경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이 매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5차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 있는 이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 사이의 선형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 진보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이 미래의 변화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근데 모든 변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전지구 평균 지표 기온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해양 연료량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이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는 전지구 평균 지표 온도의 통합적인 미래 전망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시나리오 상관없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우리가 단기 기후 변화라고 할 때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을 보통 정의를 하고 보고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이내에 어떤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우리가 최저 배출 경로로 간다고 할지라도 1.5도 지구 온난화에 먼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는 이제 장기적인 평균을 얘기하죠. 보고서는 20년 평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개별 해를 보면 지금 우리가 1.1도 지구 온난화이지만 매년 해는 이미 2010년 같은 경우는 1.24도까지도 평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이 개별 해가 1.5도 이상의 온도 상승을 나타낼 확률이 40에서 60% 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이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지금과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에 2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와 같은 변화들은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적인 평균 기온을 보시면 평균 기온 1도일 때가 위에 그림이고요. 아래에 1.5도 지구 온난화, 2도, 4도일 때 지역의 지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되고 있고요. 극지역으로 갈수록 온도 상승이 더 커지며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지역적인 지표 기온의 변화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더욱더 복잡합니다. 강수량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비가 감소하는 지역의 격차가 온난화가 증가할수록 더욱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할지라도 또한 가뭄도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경험하게 될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극한 기후변화에 대한 그 평가가 이번 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특히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산업화 이전에는 10년에 한 번 발생했던 그러한 폭염의 수준이 현재 1.1도 지구 온난화에서는 4.8배 증가했고요. 1.5도 앞으로 20년 내에 도달한다 말씀드렸는데요. 8.6배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온실기세 배출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고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우리의 글로벌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저희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치가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수치하고 조금 더 이제 갱신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배출이 아까 2,390 기가톤 CO2로 평가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값을 보면 1.5도 지구 온난화까지 남은 탄소 예산은
500기가톤 CO2 정도 이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2도 지구 온난화까지는 1,350기가톤 CO2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이제 2019년까지를 보고 2020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우리가 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지구 시스템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산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대기 중에 이산탄소 농도는 5년에서 10년 이후가 돼야지만 바뀝니다. 2020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산탄소가 배출은 감소했지만 CO2는 대기 중 CO2는 증가했죠. 그런데 이 효과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에 미치기까지는 20에서 30년 정도 걸리고 다른 변수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도 그 효과가 지구 시스템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그래도 1.5도, 2도까지 제한한다면 일부 변화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부는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최저 배출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내에 1.5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 이게 약간 떨어져서 2100년까지는 1.5도 약간 아래로 가거든요. 아주 약한 오버슛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 많은 기후 변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변화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했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북극 해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온난화를 제한하면 그래도 이 해빙이 녹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2050년에서 2070년 사이에 북극의 9월 해빙은 완전히 녹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최저 혹은 저배출로 간다고 하면 그와 같은 완전히 북극에 있는 해빙이 녹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의 산성도도 마찬가지로 온난화가 제한이 되면 산성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 해양의 연료량 그리고 빙상 녹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100년까지 1.5도 아래로 제한할 수 있는 최저 배출 시나리오인 SSP 1 1.9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300년에 이르면 지금 아주 최고로 갈 경우에는 2m에서 7m까지도 그리고 만약 발생 확률이 매우 적지만 남극의 빙상이 돌발적으로 녹으면서 돌발적 기후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아주 최고의 굉장히 그런 발생은 굉장히 적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16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이 최근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에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은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 온난화를 1.5도 혹은 2도로 제한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난화를 제한하면 일부 변화는 속도를 늦추고 일부는 멈출 수 있지만 일부 기후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과연 그러면 이번 이 보고서에서 주요한 과학적인 진보가 무엇이냐 많이 물으셔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토의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차 보고서 이후로 지난 한 8년 동안 이 기후 과학에서는 정말 크나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가 30년 동안 이 평형 기후 민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후 시스템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난 30년 동안 그 수치는 우리가 이제 이 67%그 영역을 본다고 하면 1.5도에서 4.5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2.5에서 4.5로 굉장히 큰 폭으로 그 불확실성을 줄였고요. 그 외에도 고기후 보건 및 모델링, 탄소 순환, 기후 민감도, 기후 피드백, 에너지 인벤토리,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분야의 과학적 진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전지구 지표 기온, 해양 연료량,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 미래 전망에 통합적 평가를 적용하고 이 미래의 전망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변수들, 특히 우리가 강수량이 중요한데요. 이 강수량 등의 변수들은 이 과학적인 방법이 아직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욱더 과학적인 진보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고서에 비해서 단기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에 대해서 좀 더 강화가 되었고요.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단기 기후 변화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전지구 이행 점검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는 이 기후 과학에서 아마 핵심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정수종 교수님이 전문가시죠. 국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기후 변화가 다른 보고서, 이전 보고서에 비해서 크게 강화가 되었고, 이 지역 기후 변화 정보가 좀 더 제2 실무그룹의 영향 위험 평가와 더욱더 크게 연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새롭게 정의된 기후 영향 지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생 확률이 적지만 발생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에도 또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더불어 돌발적 기후변화, 비과학적 변화 등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었지만 사실 이 부분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